신규 매수는 조금 한 템포 늦추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전쟁의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 하반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봐요. 하반기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공매도가요. 네. 지금은 아예 금지지만 네. 그 공매도 안에서 보면 불법적인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게 개선되는, 그러니까 뭐 6월까지 금지를 시켜놓고 그 가운데 개선을 해가지고 6월 지나서는 새로운 개선된 제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조금 불만이 뭐냐면 네. 감독기관에 이 불법이란 단어 제가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출연해서도 그랬어요. 공매도는 있어요. 제도예요. 공매도 제도인데 불법 공매도가 용인되고 그들이 처벌을 안 받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불법 제가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 제가 예를 들어서 웅달님을 이렇게 때렸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네. 그럼 법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허 웃고 끝내버린 거예요. 제가 연합인포맥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금융당국자라면 불법 공매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마다 내가 고개를 못 들 거다. 쪽팔려서. 제가 단어가 좀 심합니다. 내가 금융당국자인데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것이 만연돼 있다? 쪽팔려서 좀 고개 못 들고 다닐 거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관리 감독 안 한 그들이 갑자기 공매도를 멈췄어요. 그러면 이 공매도를 멈춘 거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제도에 따라서 하락에 베팅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멈춰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 제도 안에서 활동하는 다른 또 선의 피해자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복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들이 그동안 관리 감독을 소홀한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갑자기 딱 멈춰버렸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떠나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불만이에요. 저는 공매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관리 감독 기관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리고 공매도라는 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저는 공매도 찬성론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매도 찬성론자예요. 그렇지만 같이 똑같은 라운드에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웅달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복싱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주먹에다가 쇠를 달아주고 웅달님은 손방망이를 달아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똑같이 쇠를 달면 쇠를 달고 손방망이 하고 복싱을 해야지. 우리는 그동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들은 지금 막말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쇼커버 안 해도 돼요. 기한이 없으니까 내년 6월까지 들고 간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쇼커버를 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쇼커버 안 해도 돼요. 리스크는 커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불법이 왜 일어날까요? 그 불법을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금액도 어떻게 보면 미미하고 하는 거지만 불법이 왜 일어날까요? 그게 전 핵심이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증권사 브로커고 웅달님이 이제 제 고객이에요. 그러면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웅달님한테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전화를 하죠. 그래서 웅달님 뭐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 차부장 삽시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내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건 뭐죠? 제가 웅달님 걸 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그다음에 전화를 한 거죠. 웅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가격이 좋아서 그냥 웅달님도 성향상 사실 것 같아서 샀습니다. 뭐 그냥 합의 맞았고 그래 잘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살까요? 호가가 변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닐까요? 제가 웅달님 몰래 불법을 저질러서 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웅달님이 그거 왜 샀어요? 당신 책임지시면 그건 제가 더 데미지가 크거든요. 저는 싸게 사주려고 한 거지 그 데미지를 떠안는 건 아니거든요. 자,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입을 하기 위해서 차입 부서에 지금은 이제 연락을 하겠죠. 자, 지금 뭐 A라는 주식이 있어? 없으면 차입을 해. 그러면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잠깐 걸리겠죠. 짧을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보다 지금 내가 호가에 먼저 때리고 싶은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욕심을 제어시켜 주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네. 불법을 저지르는 거 그들이 불법을 그냥 저지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매도를 때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론 공매도를 우리가 이제 수작업을 한다, 전산으로 한다.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그 자체 매도 주문이 들어갈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웅달림 계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매수 주문을 낼 때 증권사에서 주문이 잘못 들어간 적이 있나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증권회사 근무하다 보면 가끔 고객들이 찾아와요. 잔고가 잘못됐다. 주문이 잘못 들어갔다. 뒤져보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해한 거예요. 이거는 전산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건 증권회사 신뢰도에 가장 큰 데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매도를 때릴 때 잔고가 있는지 체크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전 컴퓨터 잘 모릅니다. 이 로직 짜는 게 어려운 건가요? 그조차 비용을 안 들인 거예요. 그조차도 글로벌 IB들이 비용을 안 들인 거예요. 완전히 이기적인 거죠. 수작업을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걸러낼 시스템을 안 만들었고 단지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공매도를 체크를 안 하고 때린 거예요. 저는 그 욕심에 대해서 벌금을 때려야 된다라고 봐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매도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그 공매도가 정말 좀 불법적인 면이나 부족한 면들 잘 보완해가지고 그렇죠. 나오면은 진짜 공매도의 순기능도 사실 되게 있더라고요. 있는 거죠. 저는 공매도 찬성론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제자를 찾아가는 거고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다 리스크를 떠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테슬라 공매도 때렸던 사람들이 다 손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 한다라고 해서 공매도는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요. 그렇죠? 주가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리고 헤지펀드 한 애들만 고도에 훈련된 애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책임질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차제 이런 것들을 뭐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잘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하나 또 궁금한 게 그 이번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면서 뭐 외신이나 또 전문가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걸로 이렇게 룰이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지수, 편입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게 그 맨날 된다 하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괜히 이 명분을 갖고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원래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외환의 24시간 거래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외환 유출이 될 수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IMF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상황이 됐을 때 밤에 이제 만약 미국이 터지거나 보면 밤사이 외환이 유출돼 버리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그동안 우리가 가장 큰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을 확대했죠. 굉장히 우리 금융당국으로서 모험을 한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였고 그렇게 해서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 공매도 금지했었던 것은 7번째인가 8번째 이후예요. 그런데 이제 제도가 이렇게 된다라면 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죠.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는 자금 규모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물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다소 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화풀이 말이라도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야, 니네 MSCI 못 들어가. 지미 로저스도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텐데 지미 로저스도 만약에 쇼세 배팅했을 때라면 야, 니네 이제 선진국 지수 못 들어가. 니네 이제 증시 외국인들 안 살 거야. 뭐라도 한번 소리라도 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조금 그들 말에 동의는 하지만 100%는 아닐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게 있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했다가도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속담이 있어요. 침 뱉은 우물을 마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지금은 침을 뱉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화풀이지만 언젠간 우리 지수가 좋다라면 우리 우물물을 마실 수도 있겠죠. 소장님 그러면은 이번에 좀 질문을 드릴게 그 이제 3분기 실적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실적이 막 급등하는 것도 있고 급락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이번 올해 같이 주가가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면 이게 실적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죠. 실적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 실적을 가이던스를 충족했으면 오히려 그거에 따라 주가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것을 충족 못한 종목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 대신 실적의 가이던스가 바닥을 찍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서 이해를 하시면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제가 제 재무제표 투자의 힘에 녹아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이게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 지금 대표적인 게 엔터 종목을 저는 예를 들겠는데 엔터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많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가수들이 활동할 것이다라고 해서 선반영으로 땡겨온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왔고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못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더 견조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야 되고 한 가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가는 거. 뭐 갑자기 종근당 같이 뭐 기술 이전 수출이 얘기가 나왔다. 이런 건 반영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반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봐요. 하반기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폭탄.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하죠. LG생명 같은. 그다음에 유상증자, 유무상증자 이런 것들 폭탄들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 넷마블이 하이브 주식을 블록딜로 팔았어요. 주가 빠지는데 저는 이거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삼성도 지금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분들을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고 하이닉스도 공교롭게도 작년에 미국 투자하려다 멈췄죠. 이게 지금 오히려 도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지금 채권 금리가 5%를 넘어선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회사채 금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금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경기 둔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경기 둔화가 된 상태에서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금이죠. 자금이 가장 중요한 상태인데 이 자금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유무상증자를 해서라도 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유상증자 같은 경우 주가가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100% 확인은 안 되지만 현금 흐름표를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현금 흐름표를 봐가지고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심지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CB가 발행을 해놨는데 CB 전환가보다 지금 주가가 낮아요. 그러면 이거 상환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시를 제가 책에도 들긴 했는데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CB를 발행해서 주식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전환되지 않고 이걸 나중에 채권으로 다시 이거 반환해야 되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자라면 3분기 실적 괜찮고 내년도 전망치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내가 어떤 수혜주를 찾을 것이냐라기보다는 수혜주는 오히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주들이 있을 것이고 폭탄을 피해 다녀야 된다.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네. 그 소장님 그 2차전지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주식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되냐면 바이오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고 반도체. 네. 반도체 중에서 이제 하이닉스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 어제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잊혀졌던 게 반도체가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거. HBM이나 트리거는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서버를 내년에 40만 개까지 충족시킨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트리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꾸준히 끌고 가시고 왜냐하면 그 이후는 이것도 우리가 코로나 때 일반 서버가 늘어난 다음에 재고가 쌓인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서버가 이제 충족되고 나면 재고가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HBM이나 트리거로 하이닉스를 제일 이제 보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약품, 종근당, 셀트리온 합병에 대한 이슈 실적도 잘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쪽 의료기기 이런 쪽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 선호 종목인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중에서 선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셀과 소재 중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소재 쪽들이 조금 개인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보시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개인 비중이 높은 쪽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오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뭐 아무래도 조금 그들은 지금 시장이 좀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당황해하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하고 그리고 쇼커버라는 게 서서히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는 개인 비중이 높은 쪽들이 트레이딩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궁금한 게 아까 SK 하이닉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는 네. 별론가요? 아, 삼성전자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음. 오히려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 다 살 수 있으면 다 사면 좋죠.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하이닉스 쪽 이게 비중 더군다나 2분기 때 이미 HBM 비중이 20%를 넘어선 상태고 HBM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저는 반도체는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나쁘지는 않을 거지만 수익률 게임으로 본다라면 하이닉스 쪽이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질문 드릴 게 이번 네. 미국 주식인데요. 네. 그 빅테크 AI가 뜨겁잖아요. 그 뭐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인가 막 그러고. 근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거품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빅테크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묵직한 주식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금 경기가 살아나는 게 신경제보다는 구경제,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주식은 잘 이렇게 깊게 공부를 안 해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신다라면 오히려 대형주 중에서 약간의 좀 묵직한 주식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전통주들. 그렇죠. 전통주들이 오히려 좀 저는 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잖아요. 우리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소득이 없다 300만 원 있는 거랑 500만 원 벌다 600만 원 버는 것보다 어느 승수 효과가 더 클까요? 제로에서 300만 원이 더 소득 그렇죠. 그런 것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소매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늘어나는 것들은 오히려 빅테크는 지금 해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승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 대신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소장님의 견해가 궁금한 게 테슬라인데요. 네. 테슬라도 국민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음. 최근에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테슬라는 조금 약간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그 비교 우위를 나타냈다라고 보는 거지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거거든요. 저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봅니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였다가 한 자릿수로 이제 떨어진 상태고 테슬라도 좀 그 가격 경쟁력이 심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재화가 그 어떤 상품이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그 시장은 조금 불안정해진 거예요. 품질 경쟁이라든지 큐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을 했다라는 것은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금 기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인하한 걸 오롯이 자기가 떠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테슬라는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 끝으로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1억 자금이 있다라면 지금은 한 3천만 원 정도는 현금.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는 오히려 2차전지 소재를 트레이딩하겠습니다. 오, 네. 2차전지 소재를 트레이딩하고 5천만 원이 남죠. 네. 5천만 원 남는 것 중에서 반도체 절반,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절반.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좀 들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는 뭘 좋게 보시나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저는 그 한미 반도체 그리고 지금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 트릭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근당이 이번에 그 수출한 게 15억 달러인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볼 때 여러분들 기술 수출을 단순하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읽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약바이오를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한다? 이건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이제 임상 이상 단계에서 지금 기술 수출한 거거든요. 이러면 글로벌 메이저 우리가 학회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학회 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메이저들이 보고 지네들이 좋으면 기술 수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 거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암 그다음에 우리가 면역 뭐 여기에 다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주지 어느 누가 이거를 계약금 8천만 달러 주고 가져가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종근당 같은 경우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인공지능 AI, 뭐 루닛이나 뷰노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조금 밸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영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건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면 안 돼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전 좀 낮아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려고 그래요. 낮아지고 나면 조금 저는 적극적으로 마이너스 실적에서도 살 수 있는 거는 맞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자 영역인데 신규 매수는 조금 한 템포 늦추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라는 기회, 그렇지만 경기 둔화라는 위기가 공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마음속으로 정해놓지 마세요. 공매도 금지가 되면 주가가 3,000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시절도 경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2,2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위기론도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적절한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이고 혹시 내가 주식이 안 보이면 현금을 좀 들고 있으시면서 주식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웅달 책방톡에서 많은 얘기도 한번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차영주 TV를 통해서 리포트도 많이 보시고 하시면서 지금은 공부와 투자를 병행하시면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소장님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리면은 그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현금 비중으로 50%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로 줄었잖아요. 그럼 조금 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출연해서 2달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죠. 이제는 현금을 약간 투자할 때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현금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거시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저희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금리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도 과거보다는 많이 해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나머지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지금 이제 2차전지를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봐야 되는 게 저는 전쟁의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려면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4차 중동 전쟁은 중동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란이 움직이는 걸 미국이 경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선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급등하면 대선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옥죄고 있는 상태고 사우디는 안 움직이죠.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한다 그건 뇌피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글로벌 정치 지학을 읽어내셔야 되고 이게 확산되면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절대절명으로 확산을 못 시키게 막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 호메인이라는 막대한 석유상이 그것을 중동을 좌지우지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더군다나 중국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어떤 트리거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인사이트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재무제표 투자의 힘 신간 그것도 시청자님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